미국 뉴욕 매트를 비롯한 모마, 구겐하임 등 여러 미술관 투어를 우리 전원경 교수님의 해설과 저의 맨하탄 가이드와 더불어서 금융 전문가들을 함께 만날 수 있는 어디서도 볼 수 없던 뉴욕 파이낸스 앤 아트 투어.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 자, 이건 뭐 망친 것 같고요. 그러면 4월 위기설. 네. 요거 한번 우리가 빨리 한번 네.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또 하루 멀어져 갑니다. 네, 30즈음에 김광석. 자, 네. 4월 위기설. 왜 이 얘기는 왜 나왔고 이거는 실체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실체가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정말 위기가 올까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4월이면 반복되는 게 지난해에 대한 뭐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달이죠. 가장 대표적으로 12월까지의 결산, 한 해 결산. 네네네. 그러니까 작년이 굉장히 막 어수선했잖아요. 부동산 PF 부실이다 뭐다 해서 아마 여기서도 많이 다뤘겠지만 네. 그러면 정말 많은 건설사들이 이제 결산 법인 사업 보고서 이게 4월에 많이 나오고요. 네. 감사 보고서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부채 비율 문제 또 얘기되고 또 거절 부동산 나오고. PF 문제 네. 그런 데이터들이 다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기업들의 어떤 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근데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24년에 이어서 25년 지금까지도 건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습니다. 네. 건설 투자 계속 위축되고요. 네. 미분양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악성 미분양. 그러니까 그런 상황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심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인데 홈플러스 사태도 있고요. 네. 건설사들도 어려울 텐데 이러다 보면 결국 금융 부실로도 이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을 굉장히 심각하게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한마디로 수영장에 물이 좀 차 있어서 이거 네. 좀 옷벗은 안 보이는데 이제 물 빠지는 시간이 오는 거고 네. 물 빠지고 나면 아예 그냥 옷 안 입고 있는 애들이 다 보인다 이거죠. 그렇죠. 실적 같은 게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네. 말씀하신 뭐 결산 보고 이런 것들이 나오다 보면 네. 그냥 불안불안했던 그 마음 두려움 정도가 아닌 수치로서 숫자로서 이 네. 회사들의 현재 상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럼 이제 이건 안 되겠다 끝 뭐 이런 데들이 이제 예. 여기저기서 막 터지니까 네. 그럼 이제 그런 게 연쇄 작용 일으키면서 예. 뭐 금융권으로도 막 이렇게 뭐 번지고 이런 이제 위기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근데 그게 실제로 올 거냐? 근데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올 수도 있겠는데. 예,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이 도는 것 그 자체가 4월 위기가 안 온다라고 가정하시는 게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위기설 돈다는 것 자체가 예, 이미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사실은 위기설을 놓고 이렇게 어디 방송에서 이제 토론을 했었던 적이 정말 많은데 네. 상대 토론자가 뭐 예를 들어 위기설을 주장해요. 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지금 전문가분께서 위기설을 좀 말씀하셔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안 온다. 그러기 때문에 위기 안 온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누군가 여기 앞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럼 낭떠러지로 뛰어들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근데 그 있는지 모르면은 네. 잘못 들어갈 수 있어요. 헛디딜 바로 수 그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위기설의 본질은 기업들이 지금 파산한다. 이미 네. 뭐 법정 관리 들어갔다. 뭐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더군다나 4월에 이런 보고서들이 발표되면 언론사들에서 계속 발표를 하겠죠. 네.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부동산 PF 부실 문제 심각하고 부실 채권 심각하고 이런 얘기들이 있다 보면 그러면 금융사들이 어떻게 움직일까? 이게 기업들의 움직임이 네. 금융부실로 연결될까가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금융부실로 전이되면 금융위기가 오는 거예요. 네. 미리 근데, 짜야겠지. 근데 금융사들이 지금 뭐 할까요? 준비하겠네요. 4월 위기설을 앞에다 두고 어. 더 적극적으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위험 관리에 들어갑니다. 제가 어제도 뭐 은행사를 만났는데 위험 관리에 들어가. 위험 관리가 어떤 식인가요? 예를 들면 위험한 기업들을 면밀히 더 깐깐하게 보고요. 네. 함부로 대출 안 해주고요. 특히 사업자 등록증 딱 보고서 건설사가 들어가 있다. 예를 네. 들어서 업종 구분에. 네. 그러면 대출 제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대출을 까다롭게 해주면서 결국은 대출을 더 늘리지 않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금융부실이
있을 거라는 위기설이 있을 때 오히려 그 위기 관리에 대응하는 그런 기업들이나 뭐 정부도 정부대로 뭔가 움직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위기로 전개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위기설이라고 의견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위기설. 근데 그 우리가 홈플러스 사태를 봤을 때도 네. 물론 홈플러스가 운영을 못했으니까 네, 이런 일이 벌어졌겠지도 있지만 네, 워낙 경기가 안 좋으니까 네. 또 사실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물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 이런 네. 것들은 어때요? 너무 중요한 말씀 주셨어요. 그렇습니까? 지금 홈플러스 사태를 비롯해서 지금 일련의 경기 상황을 한번 여러분께 좀 체감가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 그래프를 제가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이 보시면요, 잠깐 2021년은 이게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한 것뿐이고요. 네. 이게 근래 역사상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게 굉장히 이상한 데이터였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팬데믹 때 네.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전년보다 소매 판매액이 감소한다? 굉장히 이례적인 경제 위기적인 현상이 나타났던 거예요. 네. 근데 기저효과 때문에 반등했지만 이 부분 보세요.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 3년 연속 소매 판매가 감소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소매 판매가 감소한다. 그럼 우리의 소비 지출이 감소한다는 거잖아요. 네. 네. 왜 소득이 실질 소득이 안 느니까 감소하니까 물가는 오르고 나의 소득은 정체되니까 뭐부터 아껴요? 소매 판매를 아껴요. 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자료 한번 보세요. 우리 소비 품목을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네. 내구재,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가전제품, 자동차 네. 이런 게 내구재죠. 준내구재는 우리 입고 있는 옷 같은 것들이 그렇죠.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음. 근데 비내구재가 식료품 같은 것들이에요. 네. 그것도 다 줄이는 거. 그것도 줄이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소매 판매가 어려운데 그러면 소위 말하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네. 이런 기본적인 거시경제 현상에 직격탄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겠죠, 네. 당연히. 그렇죠. 예. 받아온 거고 그리고 이 소매 판매마저 이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매년 이 부분을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소매 판매마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죠. 네. 그렇겠죠. 구조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지만 네. 주로 어디서 감소하고 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 대형마트에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물론 MBK 파트너스의 어떤 도덕적 K라든가 네네. 이런 문제도 지적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안고 있는 거시경제 여건이 이 대형마트가 구조적으로 괜찮은 경영 여건에 놓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까지 네. 먼저 주목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네. 이런 경제가 결국 25년 4월에도 홈플러스 사태뿐만 아니라 그 밖에 다른 기업들도 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거죠. 어려운 거. 네. 사이클상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2020년 이래로 지속되는 거. 네. 이걸 저성장 고착화 경기 침체라고 제가 지난달에도 말씀드렸는데 네. 경제 위기랑은 다른 겁니다. 말씀 한번 드리면 경기 침체는 경기 사이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우리의 감정도 좋았다 나빴다 해요. 네. 뭐 3프로 TV의 조회수도 좋아졌다가 나빠졌다 해요. 항상 매일 계속 증가만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네네. 그 사이클이 항상 있는 거예요. 매출액도 늘었다 줄었다 하고 수출도 늘었다 줄었다. 이게 사이클인데 경기도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거예요. 근데 경기가 확장되는 구간이 있다면 경기가 수축되는 구간이 있는데 이 수축되는 구간을 리세션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위협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 지금 리세션 구간이에요. 근데 자연스러운 그냥 과정 중에 하나일 뿐. 좀 자연스럽다고 표현하기 좀 어렵겠지만 안 좋고 어려웠고 힘든 구간인 건 맞지만 네. 경제 위기는 영어로 economic crisis. 네. 이 경제 위기는 경기 사이클을 무시하고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4월 위기설은 경제 위기를 논하는 건데 경제 위기에 부합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이 부분은 제가 명확히 구분하고 이해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리세션 정도가 올 수는 있으나 네. 그 오는 거는 사실 경기 사이클을 보면 당연히 이제 올라갔으면 내려오는 게 당연하니까 그렇게 네. 올 수는 있는 것이고 네. 다만 그 사이클을 벗어나는 정도의 큰 위기 상황은 네. 아마 지금 오진 않을 것이다. 그 위기 상황에 벌어지는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특징은 뭘까요? 예를 들면 위기 상황 집값이 반으로 폭락하거나 네. 50% 폭락하거나 예.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 위기 상황에 나타나는 자산 시장의 모습이죠. 네. 그죠? 근데 그런 것이 위기인데 이게 지금 그냥 오히려 4월 들어서 만약에 집값이 강보합이나 약보합세를 유지한다. 네. 이건 위기설에 부합하는 현상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위기 올 거냐 그냥 리세션이냐 네. 이걸 구분하는 일은 투자 의사결정 관점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럼 대응할 때도 당연히 위기가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 기관 만약에 판단한다면 네. 당연히 자산을 확 줄인다거나 이런 일을 당연히 하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위기라고 여러분 판단하시는 분은 네. 4월에 위기 올 거야라고 가정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네. 아마 전액 현찰로 갖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럼 만약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위기는 아니고 그냥 리세션 정도다라고 생각한다면 네. 그럼 뭐 자산 배분 정도를 약간 뭐 바꾼다든 요 정도 그렇죠. 그렇죠. 다만 중요한 것은 네. 위기설만으로도 네. 공포감인 거죠. 이 그쵸. 위기설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조정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따가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네. 정말 미국 경제도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스태그플레이션 오는가? 실질적인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가? 네. 아니면 스태그플레이션 올까봐 걱정이 이만저만 아닌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가? 지금은 뭐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우려. 후작이- 우려 공포죠. 음. 근데 공포로 끝날 일이라고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면 이 주가는 다시 반등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네. 근데 진짜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 그러면 추가적인 조정이 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에 해당되는가, 4월 위기설인가, 아니면 네. 4월 위기인가, 스태그플레이션 공포인가, 스태그플레이션 정말 실체 있는 현실이 오는 것인가, 이걸 진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가 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네, 침체만 돼도 네. 우리나라의 성장률 자체가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진다는 거는 기업들이 그만큼 뭐 돈을 많이 못 번다든지 이런 거니까 네, 결국은 위기나 침체나 정의상으로는 다른데 네. 우리가 느끼는 건 동일한 거 아니에요? 네, 느끼는 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정말 많은 기업들을 만나고 있지만 네. 네. 많은 그 경영자들이 IMF 외환 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네. 저는 그 부분도 공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국면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니까. 네.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2020년 이래로 소위 우리나라의 평년 경제 성장률이 1%대로 내려온 거예요. 네. 그러면 저성장에 너무 오랫동안 놓여져 있다 보니까 어렵다가 지금 5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약 1년 정도 동안에 큰 충격을 경험하고 사이클을 무시한 거죠. 사이클을 무시하고 주저앉았다가 다시 또 급반등하는 일이 있게 되는데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하는 질문들도 하세요. 근데 그게 낫다고 체감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근데 지금처럼 어렵다 하는 것이 5년 연속 지속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5년 동안 더 어려울 것 같아.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속칭 잃어버린 10년 시작된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더 힘들다. 실물 경제적으로 네. 그거는 저도 이해가 갑니다. 네. 그러나 이것이 위기로 판단할 때와 리세션으로 판단할 때 네네. 자산 시장에 나타나는 현상은 완전히 다르니까. 아, 네. 그렇죠? 그 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산 시장을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구분해서 의견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나라는 혹시 앞으로 그냥 저성장 고착화 혹은 그냥 일본의 과거 막 잃어버린 뭐 10년, 20년 이렇게 갈 가능성은 꽤 있다고 보세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뭐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네. 걱정이 되고 그렇지만 제가 뭐 한국을 폄하하거나 이런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까시는 거 보니까 온다고 보시는구나.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네. 제가 그냥 팩트를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물론 그리겠지만
그 통계청 IMF 한국은행에 있는 그 데이터들을 그래프로만 표현한 것들입니다. 앞에부터 네. 계속 지금 이 자료도 IMF에서 제시하는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 데이터를 그대로 엑셀로 받아다가 그래프로만 표현한 것뿐입니다. 네. 이 보시는 것처럼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죠.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고 한국 경제가 네. 지금은 경제 위기가 아니라 저성장 고착화 레벨 다운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네. 네. 근데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반대로 이 그래프를 보시고 한국 경제가 좀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현상으로 점점 진입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두 분께 그냥 전문가이시지만 또 비전문가라고 가정했을 때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 저는 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리즈 시절 다 갔다. 리즈 시절 같다. 네. 네. 혹시 그 저는 프로님 본인 정프로님 본인 얘기예요. 네. 내 인생과 함께 가고 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지금 저 그래프만 보면 저성장 고착화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그 저성장 고착화를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엄청 발전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변수가 발생하면 이제 발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굳이 우리가 저성장 고착화를 네. 뭔가 상수처럼 생각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낼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좋은 말씀이십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제 정부 사이드나 뭐 국회나 이쪽에다가는 계속 제안 드리는 게 네. 이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자. 그러니까 첫 번째 한국이 있었다면 현대사, 네. 현대사의 첫 번째 한국이 있었다면 첫 번째 한국이 리즈 시절을 지나고 이제는 이제 저성장 고착화된다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네. 이제 두 번째 한국을 외치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시 거듭나는 방향성을 제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이 자료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건 실질 성장률이고요. 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잠재 성장률이에요. 음. 근데 이 잠재 성장률이 아예 1980년대 약 10% 수준에서 계속 7%, 5%, 3%, 2%, 이제는 2%도 깨진 네. 완전히 잠재 성장,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할 때 네. 그냥 기대할 만한 성장률인 거예요. 그냥 우리 한국 경제는 그냥 1% 성장할 거야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이라고 의견을 드리는데 잃어버린 10년이라는 형용사가 좀 주관적이잖아요. 네. 이 주관적인 표현을 객관적으로 만약에 표현을 바꿔본다면 네. 일본처럼 지난 30년 동안 임금이 하나도 안 올라요. 그리고 엔화 가치는 오히려 떨어져서 상대국들과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가난해져요. 네. 일본 국민들이 느끼기에. 네. 그리고 계속 제로 성장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잃어버린 10년, 20년이라고 가정한다면 네. 아직 그 상황에 온 건 아니에요. 근데 1% 성장도 1%대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세나 네. 다른 주변국 세계 경제 네, 성장률이 평균 3.5% 정도 되니까 네. 그럼 우리는 상대적으로 계속 깎아먹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1%대 성장에 부합하는 것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한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그럼 잃어버린 10년은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미 진입한 거라고 가정할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데 네. 잃어버린 10년이 너무 주관적이니까 저는 그렇다라고 가정하기는 어렵지만 1% 성장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하는 경제 성장률의 모습이다라고 가정한다면 네. 네. 그러면 저도 안타깝지만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어떻게 이 국면에서 벗어날까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벗어날 수도 있다고는 보세요. 벗어날 수 있죠. 저는 벗어날 방법 자체가 네.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이 부분을 뭐 의견을 드리면 네. 방향성 관점에서 지금 어쨌든 지금 정치계에서도 바쁘잖아요. 네. 그러면 여야가 다 다음 어젠다를 지금 제시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어젠다가 바로 이런 것이었으면 한다라는 마음이에요. 네. 양 당이 다 네.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 의견을 드린다면 그러니까 성장률이 지금 1.5%다라고 가정하면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구성하는 수많은 예를 들어 수천 가지 산업들의 평균 성장률이 1.5%라는 뜻이겠죠. 네. 그러면 1.5%를 밑도는 혹은 네. 0%를 밑도는 산업의 성장률들이 있어요.
근데 웃도는 산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계속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조죠. 웃도는 산업들의 성장. 그러니까 이 산업 우리 경제 성장률을 견인하고 끌어올리는 그런 산업 중심으로 산업의 패권을 바꾸는 거, 산업 구조 조정을 단행하는 거. 네. 근데 일본은 구조 조정을 했습니까? 안 했죠. 그냥 계속 밑도는 산업들만 생겨났던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여기서 웃도는 산업으로 전환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다른 미래 유망 산업으로 계속 전환해 나가는 노력,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대응하는 뭐 R&D 정책이라든가 또 교육 정책이라든가 이런 각 부문에 있어서 웃도는 산업으로 계속 이끄는 방식,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잘하면 좀 네. 다시 한번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이제 판단들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즘 들어 드는 생각은 정치 지도자들이 저러고 있는 게 예. 지금 이 우리 사회의 원인이 아니고 네. 어쩌면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원인이고 네. 저 정치 지도자들이 저러는 게 현상 같아요. 아. 결과. 그러니까 저출생 뭐 이렇게 쭉 이제 오는 게 결국은 저런 지도자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냥 생각을 혼자 해봅니다. 그거 너무 좋은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네. 뭐 여러분 다 공감하고 계시다시피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3프로 TV와 같은 이런 방송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네. 그러면 이런 상황화, 이런 시대 공감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리더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서로 정당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국익을 우선시하는 리더를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된다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하나의 방향성이 아닌가. 네. 잃어버린 10년을 그냥 어느 정도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지난주에 네. 그 스페인에 다녀왔는데요. 네. MWC 아, 3프로 TV도 갔었죠. 네, 네. 저도 네, 이제 네, SKT랑 네, 네. 갔었어요. 네. 만나기도 했습니다. 기자님 한 분 만나기도 네. 했었는데 그 현장을 저 개인적으로 하나의 기업도 놓치지 말고 다 보자 하는 마음으로 다 봤어요. 네. 근데 들었던 제 한 가지 소감은 중국이 그동안의 MWC와 그동안의 CES에서 보여줬던 그 위압감, 네. 그 어떤 지배력, 그것이 달라졌구나. 그래요? 예, 완전히 중국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만큼 와 있구나. 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는데 네. 정말 거의 독보적으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고 있었어요. 중국이. 예. 네. 그랬는데 마침 지지난주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키스텝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중국의 반도체와 AI 부문의 여러 부문들이 있는데 한국 기술과 중국 기술 수준을 비교했는데 네. 그 어떤 면도 무시하지 않고 네. 모든 면면들이 이미 중국이 한국을 압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을 막 응원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네. 맞습니다. 인정하자는 거. 왜냐하면 네, 네, 네. 우리 계속 중국산 하면 어떤 의미? 중국산. 싸구려, 저가, 뭐. 싸구려 뭐 이렇게 생각해. 저품질. 네. 아니라는 거예요. 끝났죠, 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니라고 인식을 해야 우리가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고민할 수 있게 되죠. 그렇죠. 네. 그냥 중국산을 폄하하기만 하면 대응할 게 없는 거예요. 저 2년 전에도 중국의 2차 전지 추격 무섭다. 네. 저 그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으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중국의 파운드리가 네. 우리나라 파운드리, 삼성전자 파운드리 있죠. 지금 파운드리가 9.3%로 떨어졌어요. 한때 20%였어요. 네. 시장 지위가. 네. 근데 그동안 누가 이걸 차지했느냐? 중국의 파운드리, 반도체 파운드리 3사가 차지했어요. 그러면 한국 파운드리보다 중국 파운드리가 더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네. 지금 다 뺏기고 있어요. 네.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제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네. 인식을 제대로 해야 다음 돌파구를 제안하고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저는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중국 좋다는 게 아니고 현실 부정 자꾸 해봐야 정신 승리 해봐야 예. 아무 소용없고 옛날에 그 뭐죠 소설 아큐정전 같은데 보면 아, 아큐가 맨날 뭐 야 우리가 최고고 뭐 이런 얘기 하지만 내가 네. 최고고 하지만 네.
놀림감 되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유튜브 저도 이제 제 유튜브 채널이 있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네. 제가 뭐 좀 죄송하고 조심스럽습니다만 의견을 드리면 네. 많은 구독자분들이 위로받으려고 영상을 찾아요. 위로받으려고. 예를 들어 나 2차 전지 투자했으니까 한국 2차 전지가 제일 좋다고 얘기해 달라. 나는 무주택자니까 집값 떨어진다고 얘기해 달라. 위로받으려고 영상을 찾아요. 그 위로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면 또 싫어해요. 맞아. 그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틀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잘못된 분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가 사실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방식으로 그 컨텐츠를 찾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뭐가 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맞는지를 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위로 좀 해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 우리도. 그러면 제가 위로 하나 말씀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위로 네. 마지막으로 네. 아까 제가 이거 홍보하려고 나온 건 아닌데 네. 네. 저 이제 할 때 제 이름이 김광석이니까 네. 서른 즈음에를 연상하면서 말씀 주셨는데 네. 제가 그 경제적 위로가 되어드렸으면 좋겠다 네. 하는 마음에 지난달에 노래를 냈어요. 진짜요? 정말로. 앨범 같은 거? 예, 제가 싱글? 불렀어요. 예, 했는데 그 한 소절 부르고 가야지 아니 그러면. 부르진 않고요. 아니 가수인데 노래 냈는데 왜 안 불러? 이거 이상한 거 아닙니까? 아침이라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겨울꽃입니다. 겨울꽃. 제목이 겨울꽃이에요? 겨울꽃. 네, 겨울은 어려운 경제를 뜻하고 네. 꽃은 위로를 뜻해요. 박효신 노래 따라한 거 아니에요? 눈의 꽃? 박효신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작사는 야생화. 제가 했는데 네. 유튜브에 김광석 겨울꽃 이렇게 검색하시면 아마 근데 한 소절 좀 해줘라. 아이고 가수인데. 잠깐만 제가 가사가 생각. 야, 본인 노래인데 가사가 생각 안 나지. 제가 할게요. 예, 마지막 네, 문장만 할게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도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네. 뜻인데요. 너무 민망한데요. 하겠습니다. 잠깐만. 5, 6, 7, 8. 위로도 되지 않는 위로라도 겨울꽃 이런 노래입니다. 아래로 갈 것 같습니다. 위로 아니고. 근데 노래. 싸해진대요. 싸해진대. 김광석의 네. 겨울꽃. 겨울꽃. 네, 한번 네. 꼭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혹시 다운로드 받아야 돼? 아니면 아니 스트리밍만 그냥 한 번씩 들어보세요. 듣기만 해도 되죠? 들으신 분은 한 10번 계속 재생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무 네, 좋아서.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 많이 됐어요. 나도 이 사람보다 노래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위로가 되네요. 자, 김광석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노래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네. 저희도 얼른 인사드리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